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3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혼란에 휩싸인 서유럽 세계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분열된 옛 서로마 제국의 영역에서 다른 게르만족 왕국을 제압하고 프랑크 왕국이 성장하는데요.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카를루스 대제는 옛 서로마 제국 영역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문의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 게르만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어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죠. 물론 프랑크 왕국의 통합은 그리 오래 지속되진 않았지만 그 분열의 결과 오늘날 유럽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프랑크 왕국이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서유럽 지역에서는 어떤 사회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봉건사회라는 답이 이미 제목에 나와 있죠. 서유럽 봉건사회는 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였다는 점이 주요 특징인데요. 주종제와 장원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중세 서유럽 세계는 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를 기반으로 했지만 뿔뿔이 흩어진 모래알만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트교라는 공통의 신앙을 통해 하나의 세계이자 문화권을 유지했죠. 이 크리스트교의 변화와 성장 과정이 봉건사회의 특징과 함께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이제 그럼 수업 예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서유럽 봉건사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유럽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한 크리스트교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수업에서 다뤘던 학습지 63쪽 참고자료에는 노르만족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르만이란 북쪽의 사람들이란 뜻으로 이들은 주로 유럽의 북쪽 지역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덴마크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던 9세기 무렵부터 이들이 비옥한 땅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했는데요. 노르만족은 이주지에 키예프 공국, 노르만디 공국, 노르만 왕조 등을 세웠고 원주지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동으로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진 서유럽 세계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체제인 봉건제가 자리잡게 됩니다. 그럼 오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봉건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서 언급한 노르만족뿐만 아니라 9에서 10세기 무렵에는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 등이 유럽을 침입하여 서유럽 세계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중앙정부는 이들의 침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교통이 끊기면서 상공업이 쇠퇴하고 농촌 중심의 자급자족적 경제가 고착되었습니다. 결국 지방의 유력자들이 방어를 위한 성을 쌓고 스스로 무장하고 나서게 되면서 이들이 전사계급인 기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차지한 지역의 지역민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대신 그들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예속농민으로 삼으며 사회의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사계급으로서 기사들은 자신보다 세력이 큰 왕이나 제후를 주군으로 삼아 주종관계를 맺으며 지배층 내부의 위계관계를 다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원에 기초한 지방분권적 사회질서인 봉건제가 성립되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를 특징으로 했죠. 이제 봉건제의 기본 틀인 주종제와 장원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주종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주종제의 원형은 메로빙거 왕조 시절 궁제였던 카를루스 마르텔이 기병을 육성하기 위해 전사들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충성서약을 하게 한 데서 나타난 것으로 9세기 이후에 사회 혼란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보편화됩니다. 주종제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기사들 간에 형성된 것으로 지배 계급 간의 관계를 규정지었습니다. 주종관계에서 기사들은 봉신이 되어 자신보다 세력이 큰 왕이나 제후를 주군으로 섬겼습니다. 봉신은 주군에게 군사적 봉사와 충성을 맹세하고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주고 봉신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며 주종관계를 형성했죠. 여기서 꼭 기억해둬야 할 독특한 점은 주군과 봉신의 상호관계이지만 주군이 봉신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에 약속한 의무를 지켜야 하는 쌍무적 계약관계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파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에는 주군과 봉신 간의 상호 동등함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 주종관계는 세습되었으며 봉토로 받은 장원 내에서 봉신은 독립적이었습니다.
봉신은 장원의 영주로서 자신의 봉토 안에서 주군의 간섭 없이 재판권과 징세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불입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입권의 존재는 당연히 지방 분권화의 촉진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서유럽 각국에서는 왕권이 약화하였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한 명의 봉신이 꼭 한 명의 주군과 주종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명의 봉신이 여러 주군과 주종관계를 맺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요. 이때 봉신이 지켜야 할 군사적 봉사가 문제가 됩니다. 누굴 위해 싸울 것이냐니까요. 결국 이 군사적 봉사의 경우 특정한 한 명의 주군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원칙이 점차 보편화됩니다. 이걸 보면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중국 주나라 시대의 봉건제와는 사뭇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종제와 장원제를 기반으로 한 서유럽의 정치 사회 구조를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의 유사성에 비추어 번역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나라의 봉건제와 너무 연결지어 유사성을 찾으려는 것은 오히려 서유럽 봉건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군과 봉신 간의 주종관계를 맺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과 당시 주종관계를 맺을 때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 강조 표시한 부분을 통해 쌍무적 계약관계로서의 주종관계의 특징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사료이니 한 번쯤은 다시 확인해보면 좋겠죠. 다음으로 장원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은 서유럽 봉건사회의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장원은 주군이 봉신에게 준 봉토를 일컫는 것으로 봉신은 영주로서 이를 다스렸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봉신은 불입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원에서 사실상 왕이나 마찬가지였고, 장원의 토지는 이에 예속된 농노의 노동력으로 경작되었습니다. 대개 장원은 하나의 마을의 형태를 띠었는데요. 이 마을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를 갖춘 경우가 많아 장원에 예속된 농노는 대개 일평생 자기 장원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장원의 높은 곳에는 대개 영주의 성이나 영주관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농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장원의 토지는 경작지, 방목지, 삼림, 황무지 등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경작지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로 나뉘었죠. 장원 내의 농민은 자유인도 있었지만 대개는 농노였습니다. 농노는 고대 노예와는 달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으며, 집에 딸린 작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관습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노는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 없는 부자유한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농노는 토지 경작의 대가를 할 수 있는 지대로 매주 2-3일간 영주 직영지를 경작하고 공납으로 현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장원 내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비용을 지급해야 했으며,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 등을 바치고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죠. 지금까지 살펴본 서유럽 봉건사회의 구조를 정리한 도식입니다. 주종관계는 국왕, 제후, 기사 사이에 여러 겹으로 맺어진 피라미드 형태였는데요. 이는 지배계급 간의 계약에 의해 맺어진 관계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 동양의 군신관계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한편 주군과 봉신은 자기 영지의 영주로서 각자의 장원을 매개로 농노와는 지배 예속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성직자들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 질서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국왕의 봉신으로 봉토를 받고 세속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톨릭 교황의 수장인 교황과 세속 권력의 최고 수장인 황제가 고위 성직자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서유럽은 주종제와 장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사회가 형성되면서 중앙 권력이 힘을 잃고 지방 분권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서유럽 사회가 분권화되는 경향 속에서도 서유럽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한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트교입니다. 이제 이 크리스트교가 서유럽 사회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로마 제국에 의해 세계 종교로 발돋움한 크리스트교는 5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요. 7세기 이후에는 이슬람의 세력 확장으로 이 5대 교구 중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만 남게 됩니다. 이 중에서 로마 교회의 주교는 자신이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강조하여 스스로 교황으로 칭하고 서유럽 교회를 이끌었으며,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비잔티움 제국의 동유럽 교회를 대표했습니다. 물론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의 주교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통제를 받았는데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잔티움 제국 황제와 로마 교황 간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동서교회가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수장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내린 성상 파괴령입니다. 레오 3세는 성상 숭배가 우상에 대한 숭배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로마 교회가 반발한 것입니다. 당시 게르만족에 대한 포교 과정에서 성상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포교 활동의 경험상 무언가를 보여주며 전도하지 않고서는 게르만족들이 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했고, 그것이 성상이었던 거죠. 이후 이 성상 파괴령은 우여곡절 끝에 철회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서교회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결국 훗날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면서 동서교회가 마침내 분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황이 프랑크 왕국과의 제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성상 파괴령 사태 이후 동서교회의 갈등이 심해진 것을 배경으로 했던 것입니다. 동서교회의 갈등과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간섭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켜줄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교황이 피핀의 국왕직위를 적극 지지한 것이나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 대관을 시행한 것은 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 서유럽 크리스트교 세계의 명실상부한 수장이 될 수 있었죠. 이렇게 서유럽 세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한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유럽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황은 대관식을 통해 국왕의 통치권에 신성한 권위를 부여했고, 교회는 국왕이나 제후에게서 기증받은 대토지와 이에 딸린 농민을 지배했죠. 이로써 교회 자체가 강력한 봉건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부를 축적하는 등 현실 세계에서 힘을 갖게 되면서 교회의 세속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성직자들이 국왕이나 제후의 봉신이 되면서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국왕이나 제후 등 세속 권력이 차지했죠. 심지어 성직자가 혼인하거나 성직이 매매되는 등 부패와 타락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세속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혁을 주도한 것이 10세기 초 세워진 클리니 수도원입니다. 클리니 수도원은 교황에 직속된 곳으로 봉건 의무를 수행하는 토지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세속 권력의 간섭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한 수도원의 고위 성직자 선출권을 수도사들이 보유하도록 명시하기도 했죠. 이에 청빙과 순명, 정결 등의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교회 개혁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고,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하여 우르바누스 2세와 같은 교황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에서 시작된 교회의 개혁운동은 11세기부터 교황의 주도로 교회를 세속 권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직의 매매 금지, 성직자의 결혼 금지 등을 통해 부패 척결에 나서는 한편 세속 군주의 성직자 서임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당시 고위 성직자들은 국왕의 봉신으로 봉토를 받고 세속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황제를 비롯한 세속 군주가 주교 등의 고위 성직자를 임명하는 서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일상적이었는데요. 이제 고위 성직자에 대한 서임권을 교황이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이러한 교황의 조치를 무시하자 교황은 황제를 파문하는 것으로 맞섭니다. 파문이란 현재는 물론 내세에 걸친 교회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는데요. 즉 그 대상이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하인리 4세는 교황을 폐위하려 시도했지만 파문의 위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황제 휘하의 제후와 주교가 등을 돌리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 거죠. 결국 황제는 당시 교황이 머무르고 있던 카노사에 직접 찾아가 교황에게 용서를 빌며 굴복했는데요. 이 일련의 사태를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카노사의 굴욕을 묘사한 사파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레고리우스 7세의 기록입니다. 하인리 4세는 천신만고 끝에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고 겨우 파문을 취소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우스 7세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하이니 4세가 다시금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카노사의 굴욕이 있은 지 3년 후에 거병하여 로마를 점령하고 그레고리우스 7세의 폐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겨우 탈출했지만 망명지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렇게 보면 두 사람 간의 인연은 참 얄궂은 것이었죠. 이렇게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도 서인권을 둘러싼 교황과 황제 간의 투쟁은 한동안 지속되었는데요. 결국 교황과 황제가 타협하는 형태로 1122년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며 교황이 서인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그 결과 주교의 서인 문제에 교황이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됨으로써 유럽 전 지역 교회에 교황권이 구석구석 미치게 되었고 교황의 권위는 더욱 강화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3세기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의 편지에 드러난 표현인데요. 그는 여기서 교황을 태양에, 황제를 달에 비유하며 교황권의 우위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때가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며 중세 유럽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문도 신학 중심으로 발달했고 철학은 신앙과 교리를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신학의 보조 학문으로 발전했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세 초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 발전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통 교리를 확립했는데요. 십자군 전쟁 이후 이슬람 세계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유입되면서 스콜라 철학이 새롭게 발전했습니다.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신앙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중세 초기에는 교회와 수도원에 부속된 교육기관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경 필사 등의 작업이 주로 행해졌고 신학, 법학, 수사학, 논리학 등의 연구가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점차 대학이 학문 연구의 중심이 됩니다. 대학은 12세기경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프랑스의 파리에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유럽 각지에 세워졌는데요. 중세대학은 본래 교수나 학생의 조합에서 시작되었고 교회나 세속 권력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으며 자유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볼로냐 대학은 법률, 파리 대학은 신학으로 유명했는데요. 전공별로 운영된 학위과정은 수공업자 길드에서 도제가 장인이 되는 과정과 비슷했습니다. 실제 연구 방향에서는 차이가 크지만 오늘날 대학의 교육과정과 조직, 학위제도는 대부분 중세 대학제도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세 건축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트교가 중세 유럽인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을 지배하면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교회의 힘은 막대했고 그렇기에 사람들은 신에게 닿으려는 열망을 담아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려 노력했죠. 11세기 유행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은 원형의 아치, 돌로 만든 천장, 천장을 지탱하기 위한 두꺼운 돌벽과 작은 창이 특징입니다. 내부가 비교적 어두운 편이며 내부의 넓은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죠. 반면 12세기 유행한 고딕 양식은 높은 첨탑과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징이며 건축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천장의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벽이 두껍지 않습니다. 창문 또한 크게 만들어 건물 내부가 밝았죠. 특히 고딕 양식의 교회 건축은 그 규모가 컸는데요. 이는 봉건제를 통해 서유럽 세계가 안정을 찾은 후 점차 도시경제가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장원을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적 봉건제 사회에서 도시의 성장이라니 좀 이질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에서는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과 크리스트교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는 서유럽 세계의 역사적 출발을 정리해봤는데요. 서유럽 세계는 로마 제국이라는 토양 위에 다양한 민족 이동이 촉발한 사회적 혼란과 변화가 뿌린 씨앗이 발아하며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한 다양한 세력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유럽이라는 하나의 세계로 정립되었죠. 한편 로마 제국을 토양으로 한 문화권은 서유럽 지역에서만 탄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기반으로 한 동로마 제국은 서유럽 지역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건재했고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지며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동로마 제국의 변천, 대개 비잔티움 제국이라 부르는 이 지역에서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발전 과정에서 교황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와 계속 갈등하고 충돌하는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입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